시스템적 관점에서 경험은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수단인 지각 데이터와 정보의 흐름으로 개념화된다. 이 흐름 속에서 개인은 소리로부터 메시지를, 즉 지각으로부터 의미를 끌어내서 그 메시지의 적절성의 관점에서 내부 조직에 반응한다. 인지 시스템은 정보를 변화시키고 전달하는 자로서 물리적 시스템에서 관찰되는 것과 유사한 불변성을 나타낸다. 의사소통 이론가에는 리 세이어는 인지 시스템과 물리적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가공되지 않은 주위의 과정들을 어떤 특수한 생명 시스템이 소비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에너지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물리적 신진대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듯이 의사소통 과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공되지 않은 사건, 데이터를 그 생명 시스템이 소비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정보를 소비한다 하는 이런 개념들이 나오죠.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에서 본다면 우리의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국민학교 때 탄소 동화작용이라는 걸 배웠죠. 식물이 싹 트었을 때 그 탄소 동화작용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데 주위에 있는 여러 물질들 혹은 광선이나 이런 물리적인 것들을 이 생명체가 가져와서 이걸 프로세스하면서 성장이 되는 거죠. 그 정신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 정보의 흐름들이 우리 안에서 소화되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정신 세계가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즘 제가 조금 눈여겨보는 건 보이저 1호, 2호 난 과학자가 아니니까 전혀 모르는데 우리 강 목사님 잘 팔로우를 하고 계실 텐데 1970년대 인간이 만들어내는 발사체죠. 이 발사체가 어쩜 우주 탐색선인데 우주 탐색선이 두 개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세계를 벗어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론을 중심으로 우주의 빅뱅 이론, 우주의 생성에 대해서 빅뱅 이론이 어떤 요즘 물리학에서 가장 최신 이론이었는데 이 빅뱅 이론을 전제로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태양계로부터 멀어졌을 때 좀 더 원시적인 우주가 있을 것이다. 잘 발달하지 않은 우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나사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요즘 그래요. 근데 나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발사된 지 오래된 탐색선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거의 소진돼서 앞으로는 더 이상 거기서부터 메시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에너지보다 원래 발전할 수 있는 그 탐색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원으로서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진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수십 배의 에너지를 가진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거기서 관찰되는 세계는 지금 빅뱅 이론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아주 발달한 우주 세계가 펼쳐져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상상하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게 인간이 만들어서 발사한 탐사체가 벌써 70년도에 보냈으면 굉장히 오래된 거죠. 50년 정도 우리가 항해를 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한 이 세계를 벗어나서 그 밖에 우주로 갔을 때 태양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이 세계는 우리가 지금 상상했던 세계하고 전혀 다른 세계다. 나는 이제 이런 실제 관측 결과가 오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과학을 진리라고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가설인데 그 가설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그 가설이 통용될 수 있는 지역을 벗어나면 이미 그 가설은 효력을 잃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이해해야 되는 세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인 물리학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아주 양자의 세계, 아주 미립자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하고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그러니까 이 아주 큰 우주로 가거나 아주 작은 미립자의 세계로 들어가거나 이 두 가지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과학의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인데 이 극히 일부를 가지고 과학적이다 아니다고 판단하는 것,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리하고 진리값하고 전혀 다른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걸 가지고 과학이라는 이유로 맹신하고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측정 기술이 늘어나죠. 측정 기술이 늘어나면서 우리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나 세포에서 일어나는 것을 촬영하거나 그걸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과신하게 되는 거죠. 마치 보이저 1호를 띄우면서 우주를 우리가 다 탐색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광활한 우주를 탐색하는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신, 그 과학에는 그 미신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하나의 가설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정말 확실하다고 믿는다면 이게 미신이란 말이에요.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의 미신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경세포들의 작용 그리고 뇌, 뇌신경들의 작용을 잘 연구를 하면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까 보이저 1호를 가지고 우주를 다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같은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깊은 마음의 세계를 탐색하는 것은 물리적인 세계, 유물론을 근거로 한 물리적인 탐구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소위 과학적인 트레이닝이 되신 분들은 이제 그 지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요. 제 얘기 들으면서 우리 김도관님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음, 네, 이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 뭔가 이렇게 확실한 뭔가 기준점을 잡은 다음에, 그거와 이렇게 비교해서, 그, 뭔가 추론하고 예측하고, 그 현상이 나타나면 그거 진실이라고 이렇게 믿는, 어떻게 보면 방법론적인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어,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믿는 구조로 이렇게 오랫동안 갖추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수업을 듣다 보면 그 확실한 기준점 자체가 사실은 어, 불변하는 기준점이 아닌데 그렇다라고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시작부터가 어떻게 보면 근간이 없는 데서 시작한 하나의 정교한 하나의 뭐 판타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라고 있는 것 자체가 정신분석을 제가 강의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정신분석이라는 학문은 두 개의 기본적인 가설을 전제로 한다는 게 첫 번째가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전제예요. 또 하나는 심리학 결정론이에요. 심리학 결정론은 초기 이론대로 하면 선형적 인과론이에요. 그 선형적 인과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정신분석은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상호적 인과론에서 우리가 깨치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프로이드의 이론 속에
선형적 인과론이 배경에 깔려 있다. 그래서 과학적인 탐구라고 하는 거죠. 자연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이게 프로이드 이전부터도 사이언티픽 사이칼러지라는 개념으로 발달 19세기부터 계속 과학적인 어떤 심리학을 연구를 해왔는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서구의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서 서구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만 가지고는 그 선형적 인과론으로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 인간의 마음인데 정신분석도 한계에는 선형적 인과론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환원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리덕션이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실제 임상에서 많은 분들이 선형적 인과론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어느 분을 만났으면 제일 먼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보통 정신분석을 하는 분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 일반적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이분의 처음 가족 환경 먼저 가족 환경부터 청취를 하고 그리고 학교는 어떻게 다녔고 그리고 친구 관계는 어떻게 돼 있고 직장은 어떻고 이런 과거의 어떤 이분이 살아온 과거를 잘 얘기하도록 함으로써 어떻게 현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환원주의적인 리덕셔니즘이라고 하는 게 리덕티브하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는 과거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과거를 잘 이해하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선형적 인과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데 과거에 어떤 특히 트라우마 띠어리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었다. 과거에 어떤 학대가 있었다. 그 학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 사람 평생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론을 신봉하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인데 트라우마가 지금 이 사람의 삶을 다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거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인 세계관 여기서 뮤추얼 디펜던스 티어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불가의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면 그런 사건 하나하나가 있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을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선형적 인과에 젖어 있으면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학대 사건이 있었다. 그래 프로이드의 이론도 유아 성폭력 있기 이전에 어떤 어른이 돼서 신경증을 앓고 있는 것은 유아 신경증을 거쳤기 때문인데 유아 신경증은 이렇게 초기에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위의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것이 원인이 됐다. 근데 이런 이론 그거 가지고 또 잘 안 되니까 이건 유아는 타고난 성욕이 있어서 유아 성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 판타시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났다. 근데 어느 쪽으로 가거나 하나의 원인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 원인만 잘 알게 되면 그 원인으로부터 현재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같은 말하자면 전쟁 시에 같은 수용소에 수용돼 있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아주 어, 굉장히 타락한 모습,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 원초적이라기보다는 인간성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동물적인 모습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성스럽게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같은 환경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일반 상담에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으므로 이분은 지금 이렇다 하고 너무 쉽게 단정한다. 거기에서 정신분석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 그런데 결과는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것. 일방통행적인 인과 이론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이제 그런 결과가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인과
이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부모하고 인터랙션 속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모나 가족 혹은 친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이가 체험하고 있는 것 혹은 아이가 타고난 것들과 이 다른 대상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역동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서 이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이 외부 세계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섞여서 어떤 결과들이 계속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 굉장히 환원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현재 거기에 또 하나 묵과되고 있는 것이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 그 아이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길을 자기가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어른이 됐어도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 실존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결정해요. 모두가 자기가 결정하면서 자기가 결정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게 문제는. 이게 정신적이나 신경적으로 앓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을 꾸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교의 상호 인과론 말하자면 12연기에서도 그 행위라는 말을 어떤 분은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의식적인 활동을 행위라고 한다. 그게 결국은 자기가 윌풀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행동, 정신적인 행동 이거 자체가 결국은 인과응보에서 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의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의지의 작용이라는 행은 의지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 의지의 작용이 결국 씨앗이 돼서 나중에 그 결과가 반드시 오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의지의 작용을 거기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실존 철학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지 작용이 결국은 많은 그 결과로 업보가 생겨나는 것, 카르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지적인 작용을 행위라고 친다면 그 행위 우리에게 많은 괴로움을 가져오는데 그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은 그 속에서는 의지적인 작용이 있어서 자기가 지은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칼마는 자기가 지은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된다고 봐요.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여러 원인이라고 하지만 그 업이라고 할 때 그 업은 결국은 자기가 좋은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나쁜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선업을 지을 수도 있고 악업을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결국 거기서 실존적인 삶 자체가 그 속에 응축되어 있는 것인데 정신분석에서는 이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은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하긴 하지만 근원적으로 프로이드가 봤던 역동이론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이런 부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부분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호적 인과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둘째 시간에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이 이모션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그리고 행동 이거 자체를 좀 더 다각도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번역작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간 우리 공부를 우리가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우리가 통합해야 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싶어요. 제가 우리가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저자인 폴 게르트너 교수가 전번에 첫째 시간 수업 전 세계인을 상대로 지시한 이분이 수업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제가 코드를 드릴 텐데
저번 첫 수업에 세계 각국에서 접속하신 분이 한 50분이 좀 넘더라고요. 시간은 1시간 10분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충분하게 디스커션 할 시간은 없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것을 전달하는데 이제 주로 중점을 둬서 설명을 하는데, 그전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도 이 동양의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깊어요. 본인이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책을 썼지만 이분 굉장히 겸손한 분이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여러 학자들이 얘기한 것을 자기가 조금 모아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모던 사이코널리스트 현대적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은 대부분 다 그런 태도예요. 겸손해요. 세상에 태양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하려고 하는 건 이미 선현들이 아니 이전에 학자들이 다 얘기한 것이에요. 근데 내가 새 것이라고 하는 거 한다면 내가 과문해서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듣지 못해서 내가 처음 생각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인 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읽어내지 못한 부분까지 다 담아내지 못하지만 자기는 이 큰 틀에서 자기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자기가 조금 새롭게 조명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겸손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역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단순하게 인식론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뿐만 아니고, 이 객관적인 역전이 이게 어디에서 오는가, 그 연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관적인 역전하고 서로 어떻게 얽혔는가, 그럼 그 객관적인 역전들을 임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법상으로는 굉장히 선진화된 기법을 이분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번역하면서 큰 도움을 얻을 텐데,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분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서구적인 방식을 배경으로 한 자기의 이해이기 때문에, 우리 ICC에서 이 동양의 뮤추얼 디펜던스 티어리를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동양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도 조금 더 이해하고 싶어하는 이런 입장이니까, 우리 ICC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서구의 최신 이론과 동시에 동양 쪽에서 가지고 있는 오래된 지혜들을 접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 지점에서 서양 사람들의 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태도를 플러스 동양적인 지혜가 함께 갔을 때 더 큰 발전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정신분석이라는 아주 귀한 이런 자산을 그 서구적인 방식으로만 이해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동양의 지혜와 합쳐서 정신분석의 영역을 넓혀가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 분야에서 그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강 목사님 이번에도 논문 자체가 정동에 대해서 쓰신 거죠. 에펙트에 대한 정동 에펙트 이론을 깊이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고, 우리 김도환님은 불교 영성 쪽에서 지금 계속 하고 계시고, 우리 김영민님 또 많은 분들을 실제 임상에서 돌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가 가지는 경험들이 단순하게 이게 지식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에서 체험하는 것 자체 하나하나가 실제 삶이죠. 그 실제계 속에서 실제계를 파악하는 방법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쪼개서 나누어서 이분법으로 자꾸 보는데, 이분법을 넘어서서 그걸 통합해내는 능력까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분리돼서 보고 있지만 분리돼서 보는 것은 전체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서 나눠서 본다고 하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이 통합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